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중동 전쟁의 경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화면 앞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의 경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불안감, 공포감도 작용하겠지만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이 전개될 것인지 그 경과를 말씀드리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부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좀 아침을 서둘렀습니다.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공습 전략명은 Midnight Hammer. 그러니까 한밤중에 망치로 때리듯이 부수겠다 하는 전략명이지 않나 생각하면 좋겠고요. 뭐 이 경과를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어쨌든 여기 에어포스 베이스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이 항공로가 소위 이란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아마도 공습이라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소위 이렇게 여객기를 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로 속에 후에 아, 소위 스텔스기가 이렇게 출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전투기와 스텔스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급 항로를 전환해서 포르도를 타격하고요. 나탄즈를 타격하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뭐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마린, 그 잠수함 함대가 역시 어, 이 요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수행했다. 전략의 수행 경과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텔스기를 통해서 벙커버스터를 발사한다든가 스텔스기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 망치로 찍어내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망치로 찍어내린 흔적을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테헤란 밑단에 있는 포르도, 또 나탄스, 이스파한 이 3대 지역을 공습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포르도 같은 경우는 원심분리기 270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하 100m에 있는 거죠. 대부분이 최신 장비라고 하고요. 60%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파한과 나탄스 같은 경우는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핵 개발의 핵심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스파한이 있는데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원심 분리기가 약 5만 대 정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강우는 일주일 정도면 이제 핵폭탄 일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이미 진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습한 것이다라는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주 정도 기한을 주고 핵합의를 이루겠다. 2주 내에 핵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해놓고 공격한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전제해 만들고 기습 타격하기 위한 성공적으로 전쟁을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이 무기 생산,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걸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실제 이란 같은 경우 무기급 우라늄 230kg 3주 만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핵무기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230kg의 우라늄을 지금 3주 만에 생산이 가능하고 그것은 핵무기 9기, 9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습피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과연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지하 100m를 습격할 수 있었을까?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분분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BLU-109 같은 경우는 헤스볼라를 수장하는 그 제거 작전, 헤스볼라 수장의 제거 작전에 동원을 했었던 것이 BLU-109라는 벙커버스터고요. GBU-57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0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GPS 기반의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하 60m까지 관통이 가능하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지하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안반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막아놨다고 할 경우 안반을 뚫고 60m까지 관통할 수 있다. 이게 벙커버스터의 기능이다. 근데 벙커버스터가 이미 길이가 6.2m고 무게가 거의 14톤에 가까워요. 탄두 중량만 해도 2.4톤에 달합니다. 이게 그냥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아까 스텔스기가 여러 대 출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텔스기 하나에 두 발을 장착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포르도인데요. 포르도 위에 철근 콘크리트 막이 있습니다. 거길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두 발, 세 발을 이렇게 나란히 쏘면 충분히 지하 100m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미국 측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국민 연설이 있었죠. 이란의 키 뉴클리어 사이트, 핵기지, 3대 핵기지가 이 부분 중요하죠. completely and totally.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폭파시켰다. 완벽하게 폭파시켰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자청하는 평가예요. 그러나 몇몇 평가에 따르면 아마도 이 포르도를 완전히 타격하진 못했을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자청하는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공군과 이 해군, 잠수함을 활용한 이 전쟁에 어쨌든 성공적으로 핵기지를 타격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제2의 영화 배우로 탑건, 매버릭 저도 이 영화 너무 즐겁게 봤는데 이제 톰 크루즈를 넘어선 영화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모습처럼 어쨌든 미 행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대국민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도 정치적인 행보로서 해석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이란의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응 시나리오는 총 5가지다. 이 5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수도 있고 한 가지로만 집중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란의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 미국과 순순히 협상하는 것. 내가 만약에 미국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보복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공격에 공격을 보복에 보복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에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일본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번은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죠.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직접 타격하는 겁니다. 직접 타격하는 것은 미군 기지를 타격하거나 또 이 중동 지역에 머물고 있는 해군 군함을 타격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따가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협력을 갖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반미 세력을 활용한 테러. 전례가 있으니까요.
다 이 5가지의 대응 시나리오, 보복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 가능성은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희박해 보이시지만 1번처럼 간다면 그나마 경제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인데 2번에서 5번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혹은 2번에서 5번 중에 복수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그것은 국제 유가 상승과 제가 정리를 할게요. 가볍게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국제 유가 상승과 해운 물류비, 항공운임, 또 해상 물동량 공급이 위축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죠. 해상 보험료나 항공 보험료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면 아,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불확실성이 높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경기가 위축될 수 있겠죠. 이게 실물 경제적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과가 결과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 중에 물가 안정 노력을 먼저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정이 제동이 걸린다. 마치 페드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금리 인하의 여정이 제동이 걸렸던 것처럼 그런 여정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투심이 위축되죠, 당연히.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이라든가 미국 채권 수요가 늘어나겠죠. 채권 금리, 미국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요. 금 선호 현상 때문에 금 가격은 올라가겠죠. 투심이 위축되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 2에서 5번에 해당되는 이란의 반격 카드가 있다면 세계 경제가 이게 장기화된다면 또 여러 국가들의 참전과 또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참전 양상으로 가면 안타깝게도 3차 세계대전에 해당되는 그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정말 그렇게만 간다면 이게 1년, 2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22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우 전쟁과 함께 중동 전쟁 이런 게 장기화될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공황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하나하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말씀드렸던 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러한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왜 단행할까요? 이란도 90%의 수출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국제사회를 압박하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유류 공급량을 위축시키고 그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또 원유 공급망, 원자재 공급망을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이란의 중심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한 또 미국의 이런 것들을 이런 대응을 규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거죠. 이란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가 19곳에 달하고 미군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단행할 수 있고 제가 엊그저께도 미국이 공습했을 때 기습 공습했을 때 이것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게 반미가 아니라 미군이 공격해서 이란이 항복하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보복의 보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미가 아니라 이란의 이런 공습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공습하게 되면 역시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이미부터 미군 기지 공습을 위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어 하면서 이란이 이미부터 중동 미군 기지 타격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격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어렵겠죠. 반격할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또 이미부터 미군 기지 공습뿐만 아니라 중동 주둔 미군 항공기는 앞에 말씀드렸죠. 왜 항공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시는 함선도 있고요. 군함도 있지만 이렇게 항공기가 해상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와 함선과 해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또 추가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공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정말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동맹국과의 협력, 러시아와의 협력, 그리고 러시아와 핵무기 제조에 나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란 외무장관이 내일 아침 푸틴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친구입니다. 라고 언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상황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왜 이 상황에 푸틴을 만날까? 왜 러시아를 만날까? 그 러시아는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을 끌기만 하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이란은 갖게 돼요. 근데 우라늄 농축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곧 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핵무기를 제조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SIPRI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발표 자료인데 24년 기준 추정치, 이게 마지막 추정치입니다. 핵무기 보유국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5,58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5,200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 이게 NPT라고 합니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 러시아 포함이고요. 여기 중국도 포함됩니다. 중국도 NPT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까지 이 5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고요.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나머지 여기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5개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중국을 포함하기도 중국까지는 NPT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 쳤죠?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네 개. 그래서 총 9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나라들이 자 이게 이렇게 태그 칠게요.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요. 그 밖에 이 동그라미 친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토탈입니다. 토탈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핵탄두가 말이죠. 세계 여기 보시면 12,200여 개를 의 핵탄두가 있는데 이 중에 여기가 퇴역한 핵탄두입니다.
퇴역한 핵탄두, 그러니까 굉장히 올드해서 더 이상 무기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 하는 그 retired, 그러니까 퇴역한 탄두도 있어요. 그게 미국의 경우 1,400여 개, 러시아의 경우 1,100여 개.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기준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퇴역 핵탄두를 제외해 놓고 봐도 러시아가 더 많죠. 그 밖에 다른 나라들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는 이란이 러시아 푸틴을 왜 만났을까? 아마도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우라늄이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일주일만 시간 끌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재료를 거의 다 만든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좀 협조를 해준다면 핵무기 제조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친하다고 했고요.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2주의 기한을 준다고 해놓고 기습 공격한 이유도 충분히 이 배경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핵무기 제조가 완성이 안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이 핵 기지를 완전히 completely, 트럼프의 표현대로 totally 피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가 반미 세력을 활용한 테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자, 이미 반미 세력 9.11 테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란 배후 세력들, 또 이란 주요 세력들 생각하면 테러를 조직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또 미국 사회를 압박하고 미국 국민들을 원성을 갖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또 트럼프를 제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의도 앞에 있고요. 그 밖에 여러 회의들이, 중요한 회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앞에다 두고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저는 분명히 테러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도 있지만, EU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확인하느라고 EU 정상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테러를 조직하는 것들도 가능하겠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종류의 핵합의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밖에 나머지 네 가지 시나리오는 또 미국과 한번 전면전으로 싸워보자 하는 움직임이고,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테러와 또 미군 기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런 네 가지 조치를 동시에 단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긴장케 할 수도 있다. 제발 그러지 않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어, 여러 이 외교적, 군사적, 이런 일들은 미리 전망하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가 그동안 유추한 이란의 반격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불안한 시장이죠. 제가 매일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또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매월 월간 특강을 진행하면서 어,
핵심 이벤트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댓글 상단에 보면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 어, 오피셜 클럽에서 더 긴밀히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고 추가적으로 즉시 분석 사안이 있을 때 여러분께 또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